자, 여러분들 지난 강의에 이어서 48회 한능검 해설 강의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경숙쌤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한능검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내고 있는데요. 26번부터 50번까지 이제 여러분들 조선시대 점점 지나가면서 근현대사로 들어갑니다. 근데 사실 중학생도 그렇고요. 점점 근현대사를 되게 어려워해요. 근데 이 근현대사에서 압도적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현대사에 대한 부분, 사실은 우리 교육과정 속에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이 근현대사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운 수준 갖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버거워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꼼꼼히 시간 순서에 맞게 체크해 보시면 가능하다는 말씀과 함께 26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 보시면 이런 문제 꼭 나오죠. 지난번에는 여러분들 뭐 나왔었냐면 한식이었죠. 48회 때 한식 나왔었거든요. 자, 우리나라 4대 명절에 대해서 막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는 되게 쉬웠어요. 예, 음력 8월 15일 이러면 뭐 여러분들 추석이다 끝난 거 아닙니까? 기본편 그렇습니다. 이 정도 충분히 알 수 있다 라고 보시면 가겠고요. 송편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점점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로 힘내시기 바라면서 27번. 자, 이 지역에 대한 얘기인데요. 송산리 고분군 나왔습니다. 그리고 백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나왔습니다. 자, 송산리 고분군은요, 공주예요, 공주. 그리고 부여가 아니에요. 또 하나, 여기 보시면 석장리주 나오죠. 공주 석장리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구석기 유적 중에 하나 바로 석장리 유적이고요. 여기 이제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이제 막 지었어요. 그래서 막집, 네, 알 수 있다 알아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우금치에 가면 또 뭐예요? 공주 우금치 이렇게 되시죠. 동학농민군 2차 봉기를 일으켰고요. 여기서 이제 우금치를 지나서 자, 서울로 진격해서 일본군을 몰아냅시다 이러는데 예, 여기서 막혔다. 안타깝게 여기서 좌절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공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정답은 2번 이렇게 나눠 보시면 되겠고요. 28번 넘어갈게요. 자, 강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조선 후기에 대해서 딱 물어봤어요. 다 상업에 대해서. 조선 후기 상업이 되게 활발해요. 상품화폐 경제가 이제 막 발달하던 시절이에요. 자, 그러면 경강상인 한강이에요. 한강을 무대로 운송업에 종사했고요. 그 다음 가가 나왔어요. 자, 내상이 나옵니다. 네 부산 동래예요. 부산 동래 상인이 일본과 무역을 주도했어요. 맞아요. 자, 그 외에도 송상과 만상도 있고요. 송상하고 만상은 주로 청나라하고 2번 병란도에서 송과의 교역이 이루어졌어요. 이 문장 자체는 맞지만 란도 병란도 고려의 항구 아닙니까?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예성강 하구에는 병란도는 고려의 도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바로 수많은 그리고 다양한 외국 상인들이 오게 되면서 고려의 이름이 이슬람을 통해서 꼬레, 바로 고래로 알려지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3번 관청의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은 조선 후기 대동법이 확산되면서 쌀을 받고 국가가 필요한 물품들을 조달해줬던 사람들이 바로 공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전기시장인 장시가 전국 각지에서 열렸다라고 되어 있죠. 장시가 막 엄청나게 퍼집니다. 정답은 고려시대 병란도. 정답은 2번이고요. 자, 29번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조선시대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시대 규정을 해줬어요. 자, 정부가 부족한 국가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공무원 돈 등을 받고 그 대가로 신분을 상실시켜주거나 벼슬을 내린 정책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라고 되어 있죠. 뭐 납속, 공명첩, 특히 이름이 비어있는데 막 남발한 거죠. 돈이 부족하니까 국가가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공명첩 말고 지금 납속책이 있죠. 이번에 사창제는 흥선대원군이 했던 것인데요. 자, 환곡의 문제점, 높은 이자, 고리대가 문제예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자, 집단마다, 마을마다 창고를 만들어서 조금씩 곡식을 모아두자 이런 얘기예요. 3번의 영정법이라고 했는데요. 영정법은 우리 세종대왕이 연분구등법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토지세예요. 토지세를 풍룡에 관계없이 그냥 사두만 걷어들이자라고 했던 게 영정법이에요. 자, 그 다음 호포제도 흥선대원군입니다. 양반도 군대 안 가는 대신에 포를 내라 라는 거. 군포를 내라. 양반에게도 세금을 물렸다. 군포 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납속책 정답은 1번이고요. 30번 다음 가상 인터뷰의 주인공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다산 초당이라고 적혀 있네요. 네, 이렇게 나는 것이고, 선생님께서 주장하신 토지 개혁론인데 마을 단위로라고 있죠. 농민이 함께 경작하고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생산물을 일한 양에 따라 분배하자는 여전, 마을 여자예요. 마을 여. 그럼 여전론이라는 게 결정적으로 바로 정약용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그럼 정약용, 동학을 창시하였다. 경주에 있었던 몰락한 양반 최재우고요. 2번 추사체, 그러면 추사 김정희, 글씨 같은 그림, 그림 같은 글씨로 시서와 일체, 예술적인 서예를 남겼던 김정희고요. 3번 목민심서, 목민관들, 수령들이 좀 마음으로 제대로 읽어라 라는 뜻의 목민심서. 1표 2서라고 하죠. 경세유표, 흠흠신서, 목민심서, 대표적인 정약용의 저서로 보시면 되겠고요. 사상의역은 여러분들 뭐 태양인, 대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바로 이재마라는 사람이에요. 사상의학. 31번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을 했는데요. 우암 송시열에 대해서 나왔네요. 중화주의, 존화주의 이런 사람이고,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키자 이런 사람인데, 효정과 함께 북보를 주장했고요. 예송 논쟁에서 허목과 대립했어요. 허목은 남인이고요. 송시열은 서인이에요. 예송 논쟁은 이 북보를 주장했던 효정이 죽고 나서 이 궁궐의 큰 어른이었던 자의대비라고 있어요. 에게 상복을 어떻게 몇 년 입힐 것이냐라는 거였는데, 송시열은 효정이 왕이라기보다는 둘째 아들로 보자. 그래서 왕이나 사대부나 예법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둘째 아들처럼 보자라고 했던 것이고, 허목은 아니다. 왕으로 봐야지 무슨 둘째 아들, 그게 왕과 사대부가 똑같냐? 라고 해서 막 이렇게 예속 논쟁을 벌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인이 분열하여 노론의 영수라 했다. 영수라는 말은요, 대표 이런 뜻이에요. 노론, 나이가 많았던 사람, 늙을 노자니까 송시열이 바로 노론의 대표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송시열. 1번 박지원. 연안 박지원은 여러분들 뭐예요? 그렇죠. 바로 열알기가 있겠죠? 틀렸고요. 송시열 정답은 2번. 3번에 정몽주. 이 몸이 죽어 일백분 고쳐주고, 백골이 진도에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단신가의 정몽주. 고려말. 최재공. 최재공은 정조 때 남인의 영수였던 사람이 최재공입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다음 학생이 생각하고 있는 기구로 옳은 것은 해서 32번 문제를 봤더니 정조가 나오고요. 왕실 도서관이니까 규장각이겠네요. 그래서 규장각에서 고금 도서 집성이라는, 이게 청나라의 국가가 편찬한 백과사전 같은 책인데, 거기 있는 기기도설이라는 책을 참고해서 예를 들어 정약용이 거중기를 만들어내거든요. 수원화성을 축조했어. 유득공, 박제가 같은 서울 출신들이 바로 검서관, 규장각 검서관, 사서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정치적인 사서예요. 정조의 바로 측근으로서 활동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바로 왕실 도서관 창덕궁에 있었던 규장각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3번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을 했는데, 당백전이라고 되어 있죠. 엽전, 상평통보죠. 상평통보의 100배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가치는 훨씬 못 미쳤네. 화폐 가치는 떨어졌고, 당백전에 물가가 높았다는 얘기죠. 물가는 올랐고 당백전 가치는 떨어졌다 얘기죠. 맞네. 이 당백전에 남발, 마구잡이로 돈을 찍어냈다는 얘기예요. 물가 크게 올라 백성들의 형편이 매우 어려졌다. 왜 그랬느냐? 흥선대원군이 뭘 다시 짓기 위해서, 경복궁을 다시 짓기 위해서 준 건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근현대사로 들어가려고 막 합니다. 1번 원의 공료로 끌려가는 여인.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고려 후기 원간섭기 시기죠. 2번 원산 총파업. 이거 넘어갔다. 1929년인데 일제강점기에 1920년대 말에 있었어요. 3번 독립운동가를 감시하는 헌병경찰. 1910년대입니다. 1910년대 일제강점기. 4번 경복궁 중건 다시 지어요.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당백전을 남발했다. 정답은 4번. 자, 34번
가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했는데요. 강화도 조약으로 근현대에서 열리죠. 1876년이었고요. 조선 청국부는 우리가 국권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피탈당함부터 1910년부터고요. 자, 을사늑약 외교권을 박탈당했죠. 1905년이에요. 그러니까 가, 다, 나 이렇게 돼야 되는 2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5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건의 영향이래요. 자, 개화정책인데요. 신식 군대인 별기군이 키워드, 핵심어, 개념어입니다. 차별 대우를 받던 구식 군인들이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여기 백성들과 함께 난을 일으키게 된 거거든요. 이모군란이에요. 1882년에 이모군란의 영향으로 이때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요.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이걸 결국에는 끝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청나라한테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이라고 해서 청나라가 육지까지 들어올 수 있는 내지 무역권을 주게 되고요. 내지 통상권을 주게 되고, 또 하나 이때 우리가 일본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구식군인들이 일본 공사관을 습격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못 믿겠다. 그래서 자기네 일본군을 데리고 와서 주둔하게 만드는 빌미가 돼버려요. 그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뭐가 있을까요? 1번 문효 사건이 일어났다는 강화도 조약의 배경이고요. 2번 통리기무화문이 설치되었다는 1880년대 이때 정부가 개화 정책을 하는데 이거를 총괄했던 곳이 통리기무화문이에요. 3번 외교장각 도서가 약탈된 것은요. 병인양요. 이때는 미국이 아니라 프랑스 군대가 들어서 약탈을 했어요. 4번 청해 내정간섭. 내정간섭이란 말은 청나라가 우리나라 국내 정치, 우리나라 정치를 간섭했다는 얘기예요. 감나라, 배나라 막 이랬단 말이죠. 정답은 4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청나라. 자, 36번 갈까요?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러일 전쟁. 러일 전쟁은 1904년부터 1905년까지 있었고요. 자, 그러면 1번 조총으로 무장한 훈련도감 군인. 훈련도감은 임진왜란 이후거든요. 임진왜란 중에 만들어지긴 했는데. 자, 2번 황국신민서사라는 건 정말 제 입에 담고 싶지 않은데 나는 대일본 제국의 충성스러운 백성이다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민족말살 통치예요. 그러니까 이건 틀렸고 주로 3, 40년대 있었습니다. 3번 치안유지법 1925년에 있었고요. 45년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있었던 정말 악랄한 법입니다. 그럼 답은 4번이겠네요.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에 반대하는 보안에. 그래서 요게 이 러일 전쟁 요 시기 여기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7번 가단체 활동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결국 독립문이 핵심입니다. 그렇죠? 옛 무화관 고쳐 독립관이라고 하고 그렇죠? 청나라 사신 맞이하던 영문문을 독립문으로 우리는 자주 독립국가다. 이렇게 따라서 이건 독립협회. 근대적인 시민단체. 독립협회 하면 최초의 근대적 집회. 러시아는 물러가라! 만민공동회. 정답은 2번 이렇게 되죠. 형평운동은 일제강점기 1920년대 시작됐는데요.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있는데 이 사회적 차별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없애자 이런 운동이에요. 자, 3번 한국광복군은 충칭으로 이동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드디어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국광복군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 한글 맞춤법 통일안. 이게 선생님 심화편에서 발음이 바꿔갖고 한글 맞춤법 통일안. 이건 조선어 학회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38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1번 미야기현 다일인사에는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후 리슨 감옥에서 돌아가신 순국하신 안중근 의사를 기리는 비석이 있다. 놀랍죠? 저 일본에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안중근 의사에 대한 얘기니까 나는 이토를 죽인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나는 바로 한국, 중국, 일본의 동양평화를 위하여 나는 했다. 그리고 그것을 동양평화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또 집필을 하게 됐던 것이 바로 안중근 의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대종교를 창시한 건요. 나철이에요. 나철. 3번 조선혁명선언을 작성한 것은 신채호예요. 의열단을 위해서.
4번 파리 강화회에 파견된 것은 김규식.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9번 가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심화편이건 기본편이건 외국인 독립유공자에 대한 얘기가 꼭 나와요. 그런데 여기 이번에 가네코 후미코, 최근에 박열이라는 영화 속에서도 그 박열의 연인이자 함께 동지로서 있었던 가네코 후미코에 대해서도 나왔었는데요. 가네코 후미코는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인 무엇을 목격하고 깊은 감동을 받았대? 일본인인데,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우리의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은 3.1운동이겠죠. 여기서는 지금 박열과 함께 반제국주의 활동을 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3.1운동에 대한 얘기예요. 1번 순종 황제의 장례식 인산일, 이거는 60만 세 운동. 2번 대한매일신부 후원을 받았다, 이러면 국제보상운동. 3번 단발령에 대한 반발, 을미의병. 4번 만주, 연해주, 미주 등지로 미주, 아메리카 대륙에서 시위가 확산되었다. 정답은 4번을 보시면 되겠고요. 40번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히틀러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던 우리의 자랑스러운 손기정 몽이죠. 1번 나훈규는 영화 아리랑하고 관련돼 있죠. 영화. 2번 남승룡도 베를린 올림픽에 나갔습니다. 동상을 받았고요. 남승룡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안창남은 우리나라 최초의 비행사, 그리고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인데 중국에서 비행훈련하다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손기정, 지금은 베를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손기정 알아주시고, 일장기 삭제 사건으로 또 조선중앙일보와 동아일보가 당시에 또 탄압을 받기도 했었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 41번 갈까요?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 옳은 것은 일제는 만주사변 혹은 만주 침략이라고 해서 1931년에 중국 땅에서도 중국 정부의 손길이 조금 약했던 만주를 노골적으로 침략합니다. 그렇게 해서 꼭두각시 정권이라고 해서 일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괴뢰 정권이라고도 하는데 만주국을 세워요. 그럼 이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펼치는 세력은 당시 일제 만주 침략, 원래 중국 땅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 민족도 많이 건너 살았지만 그 어떻게 돼요? 한중연합이 되겠네요. 한중연합으로 일제와 싸우면 되겠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 독립군도 중국군과 함께 싸웠고, 조선혁명군도 중국군과 함께 일제와 싸우게 되는 그 얘기예요. 1번 신간에는 우리 내부의 좌파 사회주의 계열과 우파 민족주의 계열이 힘을 합치자 민족협동전선에 대한 얘기니까 틀렸다. 국민대표회의는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임시정부의 외교론이 잘못됐다, 어디로 갈 것이냐, 그 노선, 독립운동의 방법을 놓고 국민대표회의를 수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신흥무건학교를 설립하였다. 이거는 신민의 활동이에요. 답은 4번이죠. 한중연합작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2번 밑줄은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을 했는데요. 이 저수지는 일제가 쌀을 생산해서 늘리겠다는 산미증식 계획, 1920년부터 1934년까지, 그래서 20년대와 30년대 초반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일제는 수리 시설, 보라든가 저수지 등을 확충하면서 농민들에게 그 부담을 떠안겼어요. 지금 여기 보면 대하저수지 전북 완주에 있네요. 자, 그러면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했는데, 1번 제중원은요, 원래 서양 식초제병원 광해원이 곧 제중원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이건 1884년에 있었던 갑신정변의 결과, 당시에 미영익을 도와줬던 선교사 알렌에게 병원을 만들 수 있게 해줬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1880년대하고 90년대 일, 아주 예전 일이에요. 일제강점기가 아니니까 틀렸고요. 2번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취재하는 기자, 이게 1929년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일제강점기 맞아요.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교조신원운동은 교조, 동학의 교조인 최재우가 억울하게 혹세무민으로, 쉽게 말하면 사이비 교조로 몰려서 죽임을 당했다. 이거 말도 안 된다, 억울하다.
그래서 그 억울한 원통함을 풀어달라. 신원, 원통함을 씻겨달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동학이 1893년에 교조신원 운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중에 동학농민운동으로 발전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 국채보상 기성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차관, 빚을 지게 된 거예요. 당시 1,300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갑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건 1907년에 있었거든요. 연도는 외우시지 마시고. 네,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3번 미출근 이 운동인데요. 내 살림 내 것으로 일제 거 쓰지 말자, 우리 거 쓰자, 우리가 직접 만들어 쓰자 라고 했던 고당 조만식, 평양에서 활동하셨고요. 개신교의 대표이시자 사회운동을 이끌었던 조선의 간디라고 불렸던 분이에요. 왜 인도의 간디가 영국 지배 속에서도 물레 돌리고 영국 거 쓰지 말자랑 비슷하다. 우리 거 쓰자. 물산장려운동, 부나로드 운동, 농촌 계몽 운동이에요. 동아일보에서 했습니다. 부나로드 운동, 문자보급 운동, 조선일보가 했어요. 부나로드 운동, 문자보급 모두 다 농촌 계몽 운동이에요. 특히 한글 보급과 관련돼 있고요. 밀립대학 설립 운동은 1920년대 민족의 사립대학을 만들자 이런 거예요. 우리 민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 대학을 만들자라고 했던 것이 밀립대학 설립 운동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상제 등이 중심이 돼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물산장려 운동이고요. 자, 44번 가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군국주의 심정을 그려 딱 돼 있죠. 여기 보시면 한인애국단 김구가 만들었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봉창, 윤봉길 의사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도쿄니까 이봉창 의사. 안타깝게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는데, 그럼 이봉창 의사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5번 미출근 위원회에 대한 얘기인데요. 덕수궁 석조전이라는 건물 속에서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서 결정된 우리나라가 광복이 되고 나서요. 1945년 8.15 광복이 되고 나서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갖고 12월 달에 소련의 수도였던 모스크바에서 미국과 영국 그리고 소련의 외무장관들이 모여요. 그래서 한반도에 임시민주정부 수립을 하자. 이 임시민주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없던 상황에서 완전히 제로 상황에서 다시 시작하자 이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려요. 그러자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해서 더더군다나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 신탁 통치 안도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더욱 들끓게 되면서 찬탁이냐 반탁이냐 갖고 극렬하게 이제 대치했던 상황도 벌어졌던 게 바로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이후에 바로 미소공동위원회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남북조절위원회는 박정희 정부에서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이라고 해서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이라는 통일의 3대 원칙을 합의하면서 남북조절위원회를 두자라고 했던 거거든요. 박정희 정부고요. 3번에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광복 직후에 여운형 등이 중심이 돼서 건국을 준비하자라고 만들었던 것이고요. 4번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는 이거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회를 초대 국회 혹은 헌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재헌의회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친일파 청산하자라고 해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승만 등이 회방을 나서 잘 안 됐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네, 정답은 2번 나오는 것이고 46번 가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대한민국 경제의 발자취 이렇게 나오는 부분인데요. 1950년대 300산업 50년대 300산업과 원조경제 미국이 도와줬어요. 미국이 도와줘서 우리가 그걸 가공해요. 그래서 밀가루, 설탕, 그 다음에 면방직 이렇게 세 가지 하얗죠. 밀가루, 설탕, 면 다 세 가지 하얗잖아요. 그래서 1950년대가 맞아요. 정답이 1번이고 60년대 중화공업은 아니 이건 70년대고요. 1970년대에 석유 파동이 벌어져요. 네. 그 다음에 3번 다 70년대의 3조 호황은 이자가 낮아요. 달러도 낮아요. 기름값도 낮아요. 70년대 상황하고 딱 역전이 되죠.
80년대. 그래서 우리가 수출에 굉장히 유리할 때예요. 자, 80년대의 외환위기, 금모으기 아니죠. 이건 1997년이거든요. 1990년대 틀렸다.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47번 가해당한 인물인데요. 평화시장. 청계천 부근의 평화시장.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면서 말해도 안 되고 요구해도 안 되고 다들 언론과 정부 모두 다 모르세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노동자들은 너무나 힘들게 지금 일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분신을 해야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여론이 형성되겠구나. 그래서 안타깝지만 분신을 선택했던 청년 노동자 전태일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전태일. 그의 분신 이후에 우리나라 한국의 노동운동이 성장하게 되는 또 바탕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김주열 열사하면 4.19 혁명,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서 숨졌던 김주열 학생이고요. 그 다음 박종철 하면 87년 6월 민주항쟁, 마찬가지로 87년 6월 민주항쟁, 이한열 연세대학교 학생.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김주열 열사, 박종철 열사, 이한열 열사 각각 아니고 바로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48번 밑줄근 이 사건으로 옳은 것을 했는데요. 정부의 요청으로 추가 공개됐대요. 40년 전 광주 시민들이 민주주의 회복과 계엄령 철폐를 요구했다. 신군부, 전두환, 노태우 등의 신군부에 저항했다.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나오죠? 힌트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다 보시면 되겠죠. 4.19 혁명 1960년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4.19 혁명이고요. 6월 민주항쟁 1987년. 요거랑 1980년의 5.18 민주화운동과 헷갈리면 안 돼요. 87년 6월 민주항쟁. 그래서 우리가 직선제의 쟁취하고 9차 개정 헌법으로 바꾸게 됐던, 그래서 바로 민주주의가 발전하게 됐던 87년 6월 민주항쟁이고, 부마 민주항쟁은 박정희 유신 체제에 저항했던 부산과 마산에서 시작됐던 1979년에 있었던 부마 민주항쟁. 박정희 정부가 이제 무너지게 됐던 계기가 됐죠. 자, 유신 체제에서 4번 5.18 민주화 운동.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9번 가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제6공화국이 나오죠.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선생님, 제6공화국 나오는데 이제 1공화국, 2공화국, 3공화국, 4공화국, 5공화국 어떻게 나누나요? 공화국은요. 공화국이란 거 말하면 기본적으로 뭐냐면 왕이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국민들이 주권을 갖고 있고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이제 자신들의 주권이 행사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공화국이 변해요. 이 변하는 건 기본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시스템과 그리고 그거를 선출하는 방식 두 가지가 모두 바뀌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계속해서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헌법도 바뀌었어요. 근데 그게 계속해서 대통령 중심제예요. 이러면 그냥 계속해서 대통령도 바뀌고 대통령이 있고 헌법이 바뀌더라도 그냥 1공화국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이 공화국은 완전히 국가를 운영하고 국가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 다 바뀌어버려요. 이때 우리나라가 내각 책임제라는 걸 하거든요. 대통령제가 아니에요. 내각 책임제라는 방식을 써요. 이렇게 되거든요. 완전히 국가를 운영하는 시스템과 국가의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 자체가 다 바뀌었죠. 제3공화국은 다시 대통령제로 돌아와요. 이때 헌법이 또 몇 번 바뀌긴 하지만, 자, 그리고 제4공화국은 똑같이 박정희 대통령이 있지만 이때는 유신체제라고 해서 또 다른 시스템이에요. 이런 거예요. 3, 4공화국은 모두 박정희 정부이지만 그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제5공화국은 전두환 정부인데, 전두환 정부에서는 이때는 유신체제가 아니에요. 이때는 7년 단임의 대통령 중심제, 그리고 대통령 간접선거제였거든요. 또 방식도 달라요. 국가를 운영하고 국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도 바뀐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좀 전에 봤던 1987년에 6월 민주항쟁을 거치면서 직선제로 또 한 번 시스템과 국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 바뀐 거죠.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대통령 5년 단임이에요.
이 제6공화국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현행 대통령 5년이잖아요. 그렇죠? 한 번밖에 못해요. 그게 바로 시작을 알렸던 노태우 정부예요. 노태우 정부 다음에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그리고 현 문재인 정부까지가 다 제6공화국인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지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노태우 정부에 있었던 일, 뭐니 해도 88 서울올림픽을 빼놓을 수가 없겠고 88년도. 근데 이때 노태우 정부를 떠받쳐주는 국회에서 여당, 노태우 대통령과 한 편인 그 여당이 적었어요. 야당 의원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극복해야지만 국회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법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3당 합당이라는 방식을 써요. 네. 그래서 다시 여당이 커지도록 바꿔버린 거예요. 또 하나, 남북기본합의서라고 해서 이때 당시에 남과 북이 서로 선제 공격하지 않겠다라는 불가침 선언을 포함해서 남북기본합의서를 발표를 했고, 그리고 유엔에 남과 북이 동시 가입하게 되고요. 한반도에서 비핵화를 선언해요. 지금은 이게 깨졌지만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게 노태우 정부예요. 그럼 노태우 정부 때 1번 농지개혁법이 제정된 건 우리나라 초대 국회에서 했던 거예요. 이게 이승만 정부 때예요. 틀렸고 이승만 정부 때고 제1공화국이에요. 2번 베트남의 국군이 파병되었다라고 했죠. 1964년에 비전투부대가 파견됐고 65년에 전투부대가 파견돼요. 이거는 박정희 정부 제3공화국이에요. 제3공화국. 3번 소련 및 중국과 국교가 수립돼요.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가 보수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세계 정세에 굉장히 맞게 이 공산주의 쪽하고의 수교를 열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4번 6.15 남북 공동선언은 김대중 정부예요. 2000년에 있었던 것.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문제 봅시다. 가에 들어갈 사전인데요. 2007년에 있었던 제2차 남북 정상회의 혹은 10월 4일이었기 때문에 14 남북 공동선언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 행정중심 복합도시, 바로 세종시에 대한 얘기죠. 바로 노무현 정부에 대한 얘기예요. 노무현 정부. 자, 그러면 노무현 정부에 관련된 것 1번 경부고속도로 준공은 이거는 제3공화국 박정희 정부예요. 68년에 착공해서 70년에 완성됐는데 박정희 정부예요. 제3공화국이고요. 2번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여러분, 여러분들 현 문재인 정부죠. 네,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ECD가 여기 가입하면 선진국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는 김영삼 정부예요. 1996년이었는데 김영삼 정부였고,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라고 해서 이른바 APEC이라고 하는데 정상회의를 2005년 부산에서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바로 노무현 정부 때예요.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제48회 한능검 기본편을 저 경숙쌤과 함께 했는데요. 기본편 쉽지만 근현대사로 갈수록 어렵다라는 걸 느낄 거예요. 특히 초등에서 중등까지 교육과정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근현대사 부분이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근현대사 부분 흥선대원군부터 현재까지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정리하는 방식은 인물, 사건, 제도로 여러분들이 정리해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 앞으로 49회에서도 꼭 여러분들이 원하는 급수를 맞출 수 있도록 저도 함께 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고요. 다음 49회 때 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